시간에 우리 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등록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소 변경할 때 어떻게 되는지, 공동사업자 여부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공동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소득분배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이유와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등록에 가서 15번에 보면 소득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득 종류별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 공제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 통산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소득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등록 쪽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여부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재 14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업종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호텔, 여관, 주점업을 의미하고 있고, 주점업은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우리 자주 가는 생맥주점이나 뭐 소주방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주점업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점업이지만 중소기업 업종을 따질 때는 주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분류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 5621번이라고 하는 주점업 세 분류에서 주점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생맥주, 기타 나오는데요.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맥주 전문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주점업은 생맥주 전문점과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기타 주점업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주점업에 대해서는 생맥주 전문점은 그러니까 주점업에 해당이 안 되죠. 제가 이 문구가 조금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생맥주 전문점은 주점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은 주점업이고요. 기타 주점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알코올 음료점업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냐, 인적 용역, 저 우리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사업자들 그러니까 3.3% 원천 징수되는 분들이죠. 이분들 중소기업이냐라는 부분인데, 인적 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 예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접대비 한도도 1,2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거의 대부분 다가 400억 이하의 규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규모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소기업을 따지는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20억에서 최소 10억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10억 규모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좀 잘 한번 따져갖고 소기업 여부 확인해 주시는데, 어쨌든 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 4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졸업 기준 초과하는 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 뭐 이런 때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여기에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견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년 평균 금액이 3천억, 5천억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중견기업까지 따질 필요는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예,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사항 확인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 155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중소기업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결산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 비용 관련되는 부분, 손익계산서에 소득세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가산세 이런 부분들 대부분 이제 잡손실로 많이 회계 처리하는데 바로 비용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셔야 되겠고, 자산의 평가 차익이나 평가 차손도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나 필요경비 불산입, 이자 수익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 불산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화 환산 손익은 개인은 외화 환산 손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산 손익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었고 과세 소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총수익 금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처분 손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조정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등 1차 세무조정은 처분이익이든 처분손실이든 무조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금액은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서 불산입시키시면 됩니다. 처분이익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2차 세무조정으로 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처분가액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 산입하고 장부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넣었다가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또 안 했다 뭐 왔다 갔다 하면 혼란이 자꾸 생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만 보고 세무조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먼저 처리를 하신 다음에 2차 세무조정으로 우리 회사가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그러니까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면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방식으로 세무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0페이지의 회사 등록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이 회사 등록 사항에 보시면 자택 주소가 나오죠. 자택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부서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자택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주소지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별도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자택 주소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 141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당시로 합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 주소와 신고 당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12월 31일자 주소로 모든 걸 다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신고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자택 주소가 변경이 되게 되면 지방소득세 관할 그러니까 납세지가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방소득세 신고지는 12월 31일자 기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소득 구분 나오죠. 30번, 32번, 40번. 이게 141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 구분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동일하겠죠. 그죠? 제조업, 임대업해서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코드를 별도로 분리하셔 갖고 두 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기장과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으로 분리 기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번에 중소기업 여부 나오죠. 그죠?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관련해서는 148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관련되는 내용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실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개인조정에 보시면 개인조정에서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우리 기타 서식에 보시면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맨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서식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기본적으로 우리 14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표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작성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맞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사업 요건, 즉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해서 수익 금액이 22억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적합하다, 업종별로는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밖의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그 밖의 사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수익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의 수익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업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나오죠. 우리는 22억 5천 위에서 수익 금액 입력하면 회사의 매출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시행령 별표 1 규모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1,500억 이하부터 최소 400억 이하까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업종이 제조업이죠. 그래서 1,500억입니다. 1,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가서 독립성 요건. 개인사업자는 독립성 요건은 무조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 적용되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되겠고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 소기업 판단을 합니다. 매출액 22억 5천이었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기업 판단할 때 규모 기준 따집니다. 별표 3 클릭하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최대 120억부터 최소 10억까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판단하시면 우리는 120억입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되고 소기업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견기업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순수하게 참고사항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접대비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산할 때 중소기업으로 적용해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확인이라고 해서 15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조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세무조정으로 들어갈 때 표준재무제표 앞에서 다 한 번씩 인식을 했죠.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해보다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소득세 등이라고 해서 영업외 비용에 5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됨과 동시에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셔갖고 소득세 500만 원 인출로 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계관리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셔갖고 하단 부분에 소득세 비용이 있으면 바로 세무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잡손실 계정 확인하시고 평가차손익 확인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시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보시면 소득세 비용 방금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250만 원 포함되어 있죠.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입니다. 그죠?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으로 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총수익 금액 불산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조정에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로 가셔갖고 이자 수익 250만 원 인출로 해서 이자 소득인 이자 수익을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고 인출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소실은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을 22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하고 발생한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388만 9,700원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클릭하셔갖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차량을 매각한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7천만 원짜리 차 감가상각 누계까지 있고요. 1,100만 원에 매각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대금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예수금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 받았네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죠.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 대상자 등 구분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바로 정리를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해서 인출 처분을 합니다. 인출 처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손익계산서만 보고는 1차적인 세무조정, 처분이익, 처분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정리를 하시고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그때 그러니까 고정자산 양도가액, 장부가액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자비익 계정을 보면 손익계산서에 자비익 계정 543만 6천 원 나와 있는데 일자리 안정지원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토지분 재산세 환급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원래 토지와 관련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 산입 항목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됐던 부분이 다시 환급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은 총수익금액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불산입되는 부분이죠. 필요경비 재산세 관련해서 자비익 처리된 부분,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비익 계정,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됐던 부분이 환급되기 때문에 이건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부분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소득세 환급이자 나오네요. 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죠. 필요경비가 인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되면서 이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00원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자비익 쪽에 53,000원 소득세 환급 이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인출 처분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들을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쭉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조정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든가 이런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의 출발은 재무제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보고도 세무조정이 바로바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세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세무조정을 시작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